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장혁재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몇 가지 숙제들에 대해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의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 오심도자술을 시행해서 오심도자술상 혈관 확장능이 보존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칼슘 고용량의 칼슘 기량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들은 먼저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위험도를 평가해서 저위험인지 중등도 위험인지 고위험인지에 따라서 저위험도 환자의 일부만 단독요법으로 투약을 하게 되고 대다수의 환자들은 병용요법을 1차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인 환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IV 연속 정주를 하는 것을 포함한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언급된 것처럼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대다수의 환자들, 우리가 모노테라피, 한 가지 약제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걸로 충분한 경우는 환자의 일부, 로리스크에 속하는 환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컴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해야 하고요. 또 상당수의 환자가 초기부터 IV 제제를 투약하는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측정해서 환자를 저위험인지 중등도 위험인지 고위험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에 속하는 걸 보시면 임상적으로 우심부전에 사인이 있느냐, 증상이 어떠냐, 실신을 했느냐, 펑셔널 클래스가 어떠냐와 같은 임상적 카테고리가 있고요. 육분보행이나 카디오펄모나리 엑서사이즈를 통한 운동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혈액검사 혹은 영상검사, 마지막으로 심도자술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측정한 여러 가지 지표들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흔히 접하지 않는 환자들에 있어서 임상의사들이 이러한 지표들을 측정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폐고혈압을 진료하는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 90%의 의사가 여하한 비지대에 있어서 이러한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의 측정 항목들보다 편차는 있지만 80에서 90% 정도가 이러한 항목들을 측정할 것을 고려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에서 해당 항목을 측정한 비율을 보시면 임상 증상과 같이 쉽게 물어서 이학적 검진이나 임상 증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고려한 것만큼 측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혈력학적 지표 같이 인베이시브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카디오펄모나리 엑서사이즈처럼 좀 번거로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실제 생각한 것과 실제 검사를 시행하는 것과의 큰 괴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험도 측정을 위한 지표를 좀 더 단순화해서 증상, 운동 능력, 혈액검사, 혈력학적 지표로 단순화하고 그 네 가지 지표들에 의존해서 3가지 이상 위험도가 낮은 잘 유지되는 카테고리가 있게 되면 저위험도, 그리고 고위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이상, 특히 오심도자술에 있어서의 오심부전에 해당되는 사인을 보이는 것과
함께 하나 이상의 지표가 있으면 고위험군이다라는 걸로 분류를 하도록 좀 더 간단한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임상 현장에서는 어떤 인상, 환자에 대한 인상을 통해서 분류를 했을 때 고위험도, 중간위험도, 저위험도로 나눈 부분이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위험도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상당수는 병용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위험도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는 고위험 환자군인데 IV 제형 치료를 포함한 약제를 선택해야 되는 고위험 환자군인데 저위험도나 중등도 위험도로 분류되는 환자가 고위험 환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따라서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실제 위험도가 낮다라고 임상적으로 평가되는 환자들이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의 비율인데요. 실제 환자의 호흡곤란이나 육분보행 검사 거리 정도에 의존해서 환자의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판단하고 실제 침습적 검사들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 80% 이상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위험도로 환자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보시는 것처럼 낮은 위험도라고 판정되는 변수들의 숫자를 많이 갖도록 환자들을 조절하면 할수록 환자 전체 변수가 4개가 모두 저위험인 경우에 3개가, 2개가, 1개가 저위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층화된 위험도를 보이고 있어서 같은 저위험군에서도 심지어 3개 이상을 만족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위험도에 속하지만 같은 저위험도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저위험 변수를 만족시킬 만큼 환자를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잠시 보시면 아직도 3년 생존율이 54%, 5년 생존율이 50%가 좀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2018년에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인데요. 약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예후를 추적해 보았더니 이런 결과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예후가 나쁠까? 그 의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같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특이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점점 약물 치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6년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또한 리빌이라는 미국의 약물 치료 빈도 조사를 한 결과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에는 병용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도 10%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시점에 미국의 조사에서 약 40% 환자가 병용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하면 우리나라의 3년이나 5년 생존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환자들의 위험도 평가 지표가 3년, 5년 생존율에 로리스크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비율이 하나 전후 정도의 환자, 즉 인터미디에이트나 하이리스크 정도의 환자로 우리는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병용 치료를 해야만 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환자가 인터미디에이트나 하이리스크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후가 나쁘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사단법인 폐고혈압을 이기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임상의료진들이 환자를 자주 대하지 않더라도 임상 지표들, 검사 결과들을 입력하면
환자의 위험도가 적확하게 평가되고 어떠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재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 9월부터는 아마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무리 좋은 약제를 처방했더라도 환자가 그 약제를 잘 복용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환자가 적절하게 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 못 먹거나 약제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부작용을 겪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폐고혈압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의뢰된 환자들의 약제 복용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의 숫자가 5개에서 8가지가 가장 많지만 많게는 16가지씩 먹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환자들일수록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등 예후가 나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의 자가 설문 형태로 예후나 환자의 증상 악화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설문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설문지를 보시면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함으로써 환자의 임상적인 양상은 물론 악화될 경과에 대한 예측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타노이드 아날로그에 속하는 셀렉시팍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에서 거의 100%에 속하는 환자들이 경과가 안 좋다는 약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의 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고 각각에 대한 빈도도 높은데, 우리나라 의료 실정에서는 3분 진료 동안 이 많은 부작용들을 각각 확인하고 그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짧은 진료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보아야 하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현실에 맞추어서 환자가 자가 보고 형태로 부작용 그리고 약제 복용 여부를 의료진에게 리포트할 수 있는 툴도 개발해서 역시 9월 중으로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환자 자가 보고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셀렉시팍이라는 비교적 부작용 발현 빈도가 높은 폐동맥 고혈압 약제 복용 환자와 역시 매칭된 해당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군을 비교해서 실제 부작용 발현 빈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셀렉시팍을 포함한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어드버스 드러그 이펙트를 호소하시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단독 약제보다는 병용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더 빈도가 높았고요. 셀렉시팍이라는 약제를 병용을 한 군은 약제 평균 2가지에서 3가지를 복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빈도가 더 낮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바로 표시된 셀렉시팍 복용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부작용 발현 비율이 일관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좀 주목하실 점은 이러한 부작용들의 중증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위장관 부작용이 심하고 이걸 다시 셀렉시팍의 약제를 얼마나 높은 용량으로 먹고 있는지 저용량인지 중등도 고용량인지를 놓고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높은 용량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높은 용량으로 환자를 유지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낮은 용량일 때 호흡곤란에 호소하는 정도가 더 심하고 높은 용량을 가면서 호흡곤란은 호전되는 반면에 부작용의 비율은 예컨대 설사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비율도 저용량에서도 높고 오히려 위장장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등도 용량에서 그리고 고용량으로 갈수록 중증도가 높아서 이러한 부작용 발현의 비율이 두통 같은 경우는 고용량이 더 낮습니다. 두통의 중증도도 보시는 것처럼 저용량에서 높고 고용량이 오히려 낮은 것처럼 저용량이라고 안전하고 고용량이라고 부작용이 심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용량에 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높은 용량으로 환자의 호흡곤란을 호전시키는 효과를 보면서도 부작용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약제를 복용했을 때 시간이 가면서 더 심해지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호전되는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거의 80%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환자 앱을 이용한 것이 아닌 셀렉시팍을 먹는 환자에서 임상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관찰을 한 포스트마켓 업저베이셔널 스타디 결과를 다시 보시면 국내에서는 12개 센터가 참여해서 약 117명에서 조사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200 이상 200 이하, 400 이상 400 이하, 600 이상 600 이하, 800 이상 800 이하로 용량을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논아보았을 때도 아까 환자의 부작용 리포트된 것과 일관되게 용량이 높다 그래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환자 폴리피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작용 발현 비율에 대해서 잘 조사하고 그 중증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환자의 호흡곤란을 호전시킬 수 있는 높은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 발현 비율이 꼭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겁내서 환자에게 필요한 용량으로 높여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급여 기준이 이러한 적극적인 병용 치료를 하려고 하면 당연하게도 보험 급여를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2가지, 즉 점차적인 병용요법에 대한 기준이 2015년 10월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 초기부터 병용하는 요법에 대한 기준이 작년 6월부터 제정이 돼서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병용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검사 기준 중 각각 한 가지씩을 만족하는 것을 급여 적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유럽 쪽에서 제정된 2015년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원용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하나씩 만족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근거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각각 폐고혈압 전문센터에서만 보험이 되거나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환자에 있어서 적극적인 약제 치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나라도 근본에 이런 폐고혈압 보험급여 제정 기준, 진료지침 제정을 계기로 이러한 폐고혈압 급여에 대한 기준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에 폐고혈압과 관련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우리의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